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삼성 SDS 블록체인 연구팀의 성기운이라고 합니다. 어, 그 이제 이게 시간이 듣기에 길신 시간일 수도 있어요. 30분이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술 컨퍼런스고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기술을 최대한 많이 공유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쭉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따 오후에 1시 30분이었나요? 1시였나요? 그때부터 이제 딥다이브 세션, 이 블록체인에 대한 딥다이브 세션을 다시 또 1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분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일정 부분 어느 부분들이 딥다이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질지도 말씀드리게 될 텐데 일단 지금은 30분을 활용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년간 만들어왔던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이 현재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그런 형태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막연한 표현들을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시간을 해보면은 사실 1시간씩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냥 블록체인이란 표현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블록체인이 어떻게 모호한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은 뭐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뭐고 이런 것만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긴 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은 조금만 짧게 그 대신 딥다이브 세션에서는 혹시 필요하시면 그런 내용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 기술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다 보니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30분 동안 그 처음 겪으시는 분부터 고급 개발자분들까지 모두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어서 중간보다 조금 블록체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한테 그다음에 기술 용어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딥다이브 세션에서는 조금 쉬운 내용, 더 어려운 내용 모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가 작년에 2017년에 블록체인을 가지고 저희 많은 사례들을 사실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많이 알려진 카드사라든지 어떤 제조사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 분야의 블록체인들을 적용을 했었지만 그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저희가 겪었던 어떤 일화하고 관계가 돼 있는 어떤 한 사례에 대해서 물류 사례인데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우리가 기술 바라보지 않고 어떤 기술이 왜 그렇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배경들이 잠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 첫 번째 2017년에 겪은 일화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모호한 블록체인 기술 구조의 그 개념이나 사상이나 이익 관계에 대한 어떤 충돌이나 프레임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삼성 SDS가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파헤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기술 구조가 존재를 하고 그 구조 내에서 어떤 기술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모든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를 드리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 2017년 저 일화에 관계된 저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 12월이 됐을 때 이런 보도 자료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수출 통관 서비스라는 게 뭔가 잘 전산화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뭔가 조금 다른 면들이 있어요. 이따 사례 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서 기술 검증을 했고 그 효용 가치를 확인을 했고 그런 사례를 세계 최초로 검증을 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모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38개의 회사였었고 저 38개의 회사는 일단 자세히 보신다기보다 그냥 나열을 해서 그렇지 저 38개 회사든 경쟁 관계일 수도 있고 협력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 그 어떤 물류라는 도메인 내에서 하는 역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좀 많이 다른 회사들이에요, 서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12년에 이런 보도 자료가 나갔지만 사실 우리는 개발자, 기술자니까 이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저런 일을 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표는 이런 식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비즈니스에서 배를 띄우고 아까 말씀드린 물류의 수출 통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배가 출발을 해서 북미로 가고 태평양 지나서 북미로 가고 인도양 지나서 유럽항으로도 가고 그랬습니다. 배가 움직이는 시간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저 사실은 5월 31일 날 그 과제가 시작이 돼서 7개월 동안 진행이 됐지만 사실은 그 7개월 전체를 두 단계로 나눴고 두 단계 중에 첫 단계에서 이미 배는 부산에서 떠나서 어딘가로 갔었어야 됩니다. 몇 달을. 그 시간을 빼고 나면은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7주였던 거예요.
보이시죠? 요것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 7주 안에 모든 기술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고 모든 물류 시스템을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데서 7주 안에 모든 걸 다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몇 년 동안 이전에 준비해온 것도 있었고 이때를 계기로 해서 어떤 형태를 갖춘 것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 모든 것들이 된 건 아니었지만 어떤 이런 비즈니스를 착수를 하면서부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 효용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굉장히 빠른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보이시죠? 당시에만 해도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좀 다릅니다. 38개쯤 되는 회사가 모였을 때는 다 생각이 달라요. 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좋다, 저게 좋다, 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혼잡한 상황에서 그 블록체인 개발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렇지만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자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어떻게건 7개월 동안 저 7주 동안 잘 만들고 7개월 동안 배를 잘 흘려서 기술 검증을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어떤 챌린지들이 있었는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앞서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살짝만 드릴게요. 이게 가슴으로 와닿으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왼쪽에 퍼블릭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내용들은 다 엔터프라이즈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는 P2P라는 건 알고 계시죠? 블록체인은 P2P에 의해서 존재를 합니다. 서버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퍼블릭형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옛날 초기에는 랩탑을 가지고 그냥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제 랩탑의 소유주가 누군지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그거를 열심히 관리를 할 건지 뭐 서버 사양이 어떤지 뭐 보안 상태가 어떤지 아무것도 재고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누구나라는 말의 의미는 약간 뉘앙스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아무나도 되죠.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재고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그 서버 컴퓨터는 익명 컴퓨터라고 보셔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형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주체를 익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례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8개의 회사가 모였을 때에는 그 38개 각각의 회사가 자기 서버 컴퓨터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누가 어느 서버 컴퓨터를 관리하고 투자를 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서버는 익명이 아니라 실명 상태가 됩니다. 정확하게 누가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식별 가능한 주체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 기술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왼쪽 같은 경우에 이런 익명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의 형태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서버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눈을 가리고 목소리로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믿어야 되는 때 써야 되는 기술하고 오른쪽처럼 서로 최소한 얼굴을 볼 수 있고 누군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믿을 때 하고는 수학적으로 접근 방법도 다르고 알고리즘 형태도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히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확률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신뢰를 합니다. 오른쪽 같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누군지 알기 때문에 서로 물어보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물어보는 과정에 대해서 이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사실상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신뢰라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알고리즘적인 접근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왼쪽 같은 경우는 익명의 컴퓨터입니다. 그 비트코인에 예를 들어서 서버를 제공을 했으면 전기값도 쓰고 서버값도 들었죠. 그 사람들이 인프라를 유지를 하기 위해선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8개 회사가 서버를 투자를 했을 땐 비즈니스 모델을 염두에 두고 그 서버 컴퓨터를 투자를 한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금융이나 물류 이런 식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돌아가면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그 수익에 의해서 서버 비용을 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왼쪽하고 오른쪽 기술은 그래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가치는 같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전부 다 화면에서 보셨을 때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황과 지금 이 기술의 특징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오른쪽 기술을 보시면 자, 인프라 투자됐고 그거에 맞는 기술이 오픈소스로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미 물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픈소스 가지고 우리가 블록체인을 저 물류에다가 7주 안에 훅 적용할 수 있었느냐를 봤을 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 기술이 너무 다양해요. 엔터프라이즈 기술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느 거를 써야 될까요?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 이걸 쓰면 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쓰면 됩니다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지간 오픈 소스는 다양하고 그 중에서 어느 거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걸 풀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저 부분을 제가 약간 공간을 띄워서 위에다 적어놓은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 소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방법도 없고 안정성도 문제고 속도도 문제고 기능도 모자라고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오픈소스 가지고 그냥 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저 공간을 약간 비워놨습니다. 저기에 뭔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세 번째는 자, 뭐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하고 서비스를 돌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게 원타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픈소스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도 이거를 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하셨을 때 38개 회사는 어떤 1번 오픈소스를 고를 수 있지만 다시 두 번째 회사에선 다른 기술을 고를 수가 있죠. 재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게다가 계속 항상 우리 개발자들은 구하기 힘든 그런 거죠. 그 개발자를 어떻게 빨리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풀었었어야 됩니다. 한 번에 일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자,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삼성 SDS에서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일단 오픈소스가 많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중에서 절대적으로 강력한 한 개의 오픈소스가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굳이 설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누구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증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오픈소스들 몇 개를 배치를 하고 일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넥스트레저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것도 사용을 하고 저것도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용하고 오픈소스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 엔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문제 배경으로 깔아놓습니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그런 것들에 접근을 할 때 사실은 각각의 기술들을 뭐 펑션 시그니처나 이런 함수명이나 파라미터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지 않고 좀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의 형태가 굉장히 다르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컨텍스트는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걔네들을 잘 묶으면 앱스트랙션을 할 수 있죠. 많이 사용하시는 테크닉이겠지만은 이종 기술들을 앱스트랙션 레이어로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본질적인 펑션들을 잘 끌어내는 그런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일단 먼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앱스트랙션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술을 강화를 할 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속도 같은 게 되겠죠. 속도나 스케일러빌리티를 생각을 했을 때 뭐 1번 오픈 소스를 가지고 막 속도랑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강화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에 대한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반 기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앱스트랙션을 먼저 씌우고 그 이후에 오픈 소스나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술과 좀 독립된 레이어에서 별도로 동작할 수 있는 성능이나 기능 강화 요소들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기술 강화 레이어, 블록체인 인핸스먼트 레이어를 따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들도 저기서 기능들도 많이 확보를 하게 되죠. 그런데 빠르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 이제 뭐 자세히 들어가야지 나오겠지만 블록체인은 굉장히 저수준의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타임 스탬핑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서를 주고받을 때 이제 어떤 디지털 타임 스탬핑이라고 해서 시점 정보와 사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도메인이 달라도 다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모듈들입니다. 한 번 만들면은 뭐 금융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물류에서 못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그 최상위의 서비스 레이어를 다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것들은 커먼 서비스로 존재를 시키고 잘 모듈화 시키고 그런 모든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API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고 사실 이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7주 동안 모든 한 40개에 달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동시에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모든 내용들을 묶은 개발자 환경들도 물론 필요한데 뭐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야 되고 뭐 세팅이 복잡하고 굉장히 사실 저희가 겪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노트북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개발 환경이 필요하죠. 오늘은 이 중에서 5가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는 안 되고 1번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번, 3번 그 인핸스먼트를 시켰던 내용 중에서 성능을 빨리 하는 건 좀 자세히 그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는 키 아이디어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도 될 것 같고 딥다이브 세션에서 필요하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성능 제가 중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픈소스하고 분리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그렇죠? 분리시켰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자세한 건 이 뒤에 나옵니다. 좌우지간 오픈소스 대비
오픈소스가 한 1000 TPS, 1초당 10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 거에 반해서 지금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최소 8배 정도를 빠르게 그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믿을 땐 서로 물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에서도 식별 가능한 서버가 있을 땐 물어보면서 컨센서스에 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에.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분산 서비스는 사실 이 묻는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CPU에서 처리하는 속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느린 속도입니다. 그거는. 네트워크를 오간다는 것은 몇천 배, 몇만 배가 느린 정보 처리 방식인 거죠. 그런 것들이 수도 없는 컴퓨터들 사이에서 주고받아줘야 됩니다. 맨 왼쪽에서 클라이언트가 존재를 하고 저 맨 왼쪽에 있는 선이 클라이언트인데 자, 이 내용을 블록체인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서버라고 할 때 기록하고 싶다고 해서 묻고 거기서 확인하시고 되돌려주고 한 건 처리해서 끝. 다음 거 묻고 처리하고 끝.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오픈소스 내부에 들어가서 수정을 할 때는 좀 다른 어프로치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오는 그 트랜잭션 성격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걔네들을 묶어서 동시에 합의를 시켜야 되는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시스템 구조적인 측면이고 데이터적인 측면은 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텐데 시스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클라이언트들은 많은 트랜잭션들을 동시에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컴포넌트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어그리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배치 과정이고 다음 장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위치는 오픈소스를 수정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예요. 빨간색 1번 어그리게이션 프로세스입니다. 2번, 4번, 5번, 6번은 오픈소스가 원래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수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3번 같은 경우에 모아서 2번 send proposal을 하고 3번에서 그 묶여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키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에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일단 다양한 트래픽들이 그 엑셀러레이터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이 다음 장에서 설명할 데이터를 어떻게 컨텍스트별로 분리시키느냐의 문제를 그 트랜잭션 클래시파이어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컨텍스트들이 서로 같은 큐에 들어가지 않게끔 분기를 시켜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큐에 정확하게 정렬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한꺼번에 어그리게이션 된 내용들을 컨센서스를 원타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자세한 것들은 딥다이브, 리커버리 모듈이나 리시버 이런 것들은 그 딥다이브 세션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 노드까지 가서 컨센서스를 도달을 하고 모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속도를 시스템적으로 올릴 수가 있겠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예전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쓰는 통신 시스템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죠? 큐가 저렇게 배열이 되고 컨텍스트가 나눠진다는 것은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런 류의 시스템들을 만들 때 옛날에 얼랭이라는 랭귀지를 많이 썼었고 저는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요즘 시스템에서는 사실 이런 다이어그램을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 선호도 속에 고랭이 있으면 되는 거, 고언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고언어를 쓰면은 굉장히 최적화된 방식으로 저런 내용들을 컨텍스트가 분리되어 있는 컨커런트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 고랭이 굉장히 이득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도 고랭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엑셀러레이터도 고루틴에 의해서 저런 컨커런시들을 대부분 최적화를 해서 많은 성능을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꾸미고 나서 이제 성능 검증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성능 검증을 할 때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에서 한다든지 그냥 우리끼리 모여갖고 막 돌려봤더니 빠르다. 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모두가 논의를 해서 합의에 도달했던 그런 시스템 성능 측정 모델을 그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그들의 이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능을 올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데이터 세트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진짜로 성능이 빨라졌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고 동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글로벌에서. 자, 그렇게 해서 그 실험을 했을 때 사실 저희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분들이 조금 뭐 제가 대범한 건 아니지만 조금 소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기다 오픈소스 대비 8배라고 했지만 맨 왼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그 주체의 개수가 적으면 사실 한 40배까지도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바꾸면은 사실 저 위에 8200 TPS가 아니라 14000 TPS 정도도 그냥 쉽게 도달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오픈소스 대비 한 8배 정도의 속도는 일단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 모든 디자인들은 오픈소스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별도로 존재하는 기술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오픈소스가 바뀌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소스가 빨라져도 같이 다시 8배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성능들을 많이 확보를 했고, 자, 요 내용 채널 간 연동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소개를 드리면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서는 인프라를 한 번 딱 설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 100개쯤 서버 컴퓨터를 설치를 하면 그 위에 논리적으로 블록체인은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0개의 인프라를 설치해 놓고 하나의 블록체인만 돌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A하고 B라는 회사가 서로 어떤 데이터를 공유를 하려고 저 왼쪽에 3개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거 저것들이 이제 하나의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A사가 어떤 데이터를 발생을 시켜서 저 블록체인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B사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전달해야 되는 정보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빨간색 채널에다가 다시 정보를 라우팅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빨간색 채널에 속해 있는 저 B라는 회사는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라우팅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얼마든지 하나의 인프라 위에 다양한 블록체인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시스템 부하가 너무 커져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됐었고 스위프트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라우팅 방식을 사용하면 사실 A와 B를 묶는 새로운 채널을 다시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런 것들이 확산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채널 개수를 굉장히 작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비결정 데이터 처리부도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단말 컴퓨터고 여러분들이 모두 서버 컴퓨터일 때 제가 저를 인증을 하려고 할 때는 제가 어떤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특정 서버에 대해 가서 난수값을 받아갖고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랜덤 챌린지 리스폰스고 그 내용들이 블록체인에서는 노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기존 블록체인에서 안 되던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예, 이거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꾸미실 때 인증을 따로 하고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꾸미시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진입하는 그 순간부터 인증받고 시작하는 그런 내장된 형태의 인증 시스템을 가진 블록체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쓰기 어려우면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줄만 적으셔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아까 레이어 구조에서 보셨죠. 맨 위에 서비스 API가 있기 때문에 저 복잡한 내용들은 다 중간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라이트하고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딱 4줄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클라이언트에서 사실 복잡한 인증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이 복잡해지고 코드도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자들이 직접 만져가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포탈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자바 몇 줄 적으면은 블록체인이 동작을 합니다. 혹은 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있는 블록체인 환경들을 모두 여러분들 랩탑에 내려받아서 온라인에 끊어놓고 그냥 랩탑에서도 자바로 블록체인을 짜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 많은 교육 자료들과 실제로 우리가 확보했던 수많은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고 이제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빨리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모두 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 사례 38개의 회사들이 모였고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물류 비즈니스 문제를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실제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블록체인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모든 기업 간에 다 동일하게 투명하게 공유한다의 컨셉이 아니라 문서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이쪽만 공유하고 어떤 것들은 저쪽만 공유하고 그런 컨셉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 오브 레이딩스 같은 이런 중요한 문서들은 비교적 많은 파티들이 공유를 하게 되고 앞서서 보셨던 부킹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 회사에 그렇게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내용들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갈 때 실제로 배 안에서 IoT 데이터가 15초에 한 번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IoT 데이터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서 부산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 태평양시 나오면서.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컨테이너 안에서 그 온도가 40도 넘으면 안 된다는데 넘었었는지 안 넘었었는지 지금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고 컨테이너가 계속 내부 온도에 대해서 15초마다 리포트를 하게 하고 앞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회사들이 그 정보를 감시할 수 있게 한다면은 어떤 물건이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술 구조가 지금의 형태로 성립되는 과정에서는 현실의 문제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바라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술을 놓고 기술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를 놓고 기술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선순위와 레이어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저희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분산 데이터베이스하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비즈니스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이슈가 뭐냐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네 마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운영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권 문제와 운영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이따 딥다이브 세션에서 말씀드릴게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운영자와 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운영자와 이권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P2P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다들 개인을 생각하시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간의 거래를 생각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겪은 바로는 큰 회사의 각각의 부서도 P2P의 피어가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있을 때에는 회사 하나가 피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는 거랑 달라요. 회사 대 회사로 기존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돈 되는 어떤 정보를 회사 대 회사로 공유를 할 때에는 3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3자 없는 상태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중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럴 때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P2P의 피어에 기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앞으로 할 일들을 간단히 적어봤는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서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컴퓨팅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화를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분산 합의를 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스케일러빌리티를 강화를 시키면은 단순히 블록체인이 정보 공유나 업무 자동화에 쓰이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나 AI, IoT에 대해서도 폭넓게 융합된 기술의 형태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물류 사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도 금융 나름대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다른 도메인들도 다 나름대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그런 도메인들 간의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의 오픈소스와 기술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프로치를 좀 무겁지 않게 아주 얇고 가볍고 쉽게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의 형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끝내고 이따 오후에 딥다이브 세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